시작하고요. 확실히 화면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뽀대가 있으면 나보여. 그 전에 올렸던 것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올렸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를 보면은, 자, 부채도 우리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나누었었죠.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과목으로 보면 유동부채 보니까 매입채무, 매입채무에는 뭐뭐 있었나요? 외상 매입금하고 약소금을 갖다가 발행하게 되면 지급원 거기 두 개 해당되죠.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미지급금, 예수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많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벌써 얘네들은 충분히 얘기가 됐는지라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원재료,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 1급에서는 더 이상 상품을 샀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조, 법인,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회사에 다닌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라 제조업체니까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되겠죠.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제품을 만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하면 대부분은 원재료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약소금 발행하는 거 분계 기록한 거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우선 매입체에서 설명한 것만 쓰면은 우선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 있었고 지급어음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에서 여러분이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조금 하나 기억해 두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당좌 차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기말에 기정을 뭘로 바꿔주라 그랬죠?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 줘야 돼요 라고 했었죠. 까먹을 만하면 가르쳐 주잖아. 이게 이제 이론에 대한 반복 효과. 엄청나게 훌륭한 수업이잖아요. 이렇게 잊어버릴 때 되면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회사에서는 미지급금 계정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미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을 쓰는데 돈 쓰는 비용들이 적지 않게 많단 말이죠. 종목별로. 근데 결제를 회사에서 매일 해요? 아니에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미지급금으로 해놓는단 말이죠. 그 짜잘한 금액들의 대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금 계정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또 한 가지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 법인카드 같은 거 쓰겠죠. 법인카드 쓸 때도 다 무조건 미지급금이에요. 여러분 카드 써봐서 알지만 카드를 갖다가 여기 결제를 하게 되면 당장 돈 빠져나가요? 한 달 있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여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영수증을 받게 되면 걔네들은 다 무조건 미지급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지급금을 거래처에다가 줘요? 아니면은 신용카드사에다가 줘요? 카드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 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미지급금 계정이 회사에서는 엄청 많이 쌓이는 계정이다. 근데 설명할 거는 별로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뭐 기억할 게 있나? 계약금 받는다 그랬죠? 선수금하고 상대적인 기정, 우리 얼마 전에 유형자산 배우면서 얘는 지금 계약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계약금인데 뭐가 빠진 용어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 앞에 재고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계약금을 주거나 받았을 때 그때 선수금, 선급금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근데 유형자산을 갖다가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하기로 또는 건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주면 선급금은 선수금 쓰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기종을 쓰셔야지 돼요. 그것도 설명해 드렸고요.
자, 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계약금은 선수금이긴 하되 상품,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말로 재고자산이라고 써놓으세요. 재고자산을 팔기로 하고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건 하게 되면 그때 쓰는 계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도 회계 처리 나오면 또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다 한번 기록을 남겨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상품을 사기로 하고서는 계약금을 갖다가 줬어요. 그러면 선급금이 되겠죠. 그죠? 아니, 선수금 나왔으니까 선수금을 할까요? 자, 우선 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금 10,000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상품은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그리고 계약금만 받았으니까 선수금 써야 되겠죠. 얼마? 10,000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래가 지금 뭐죠? 상품을 건네준 상황이 아니라 계약금으로만 먼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 상품을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상품의 값이 5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차변에 지금은 상품 매출로 써야 되잖아요. 상품을 보내줬으니까 팔았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은 40,000원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보내주면서 얼마 잡아야 돼요? 50,000원짜리 이렇게 팔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품을 보내줄 때, 상품을 인도할 때 선수금 받았던 건 돈 미리 받았으니까 빼줘야 되죠. 선수금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10,000원은 이렇게 빼줘서 회계 처리가 돼야지만이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지금 40,000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상품을 보내주거나 또 우리가 상품을 받을 때 정산하는 거예요. 어떤 계정은 선수금 계정이나 선급금 계정은 상품이 주고받고 할 때 정산이 이렇게 끝내줘야지 돼요. 이해되시겠죠?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금 계정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예수금. 자, 예수금 계정은 보통 언제 사용되는 계정이냐면 여러분이 직장에 근무하신다 그러면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월급 받을 때 여러분 그 급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달 일을 했어. 통장에 급여 받아야 되죠. 급여는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안 와. 맨날 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급여 받을 때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올까? 200만 원보다 적게 들어올까? 적게 들어오죠. 왜? 그러면 사장 찾아가서 멱살 잡고 왜 내 돈 떼어먹었어? 난리를 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은근히 와서 물어봐. 저 월급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요. 지금 통장에 200만 원 안 되게 들어왔어요. 그 돈 어디 갔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제 경험에도 있어. 그러니까 도통 세상 물정, 그렇죠.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예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료가 빠지고 들어오죠. 그죠? 4대 보험료만 빠져요. 돈 벌었으면 여러분들은 소득이죠.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소득세라는 거하고 지방소득세가 빠져서 그 돈은 빠지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제대로 다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회계 처리를 해봐 줄게요. 월급날이 오늘이 며칠인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4월 25일 날이 급여 날이었었어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큰애가 돈이 보통 이제 먼저 좋은 회사는 먼저 들어와요. 왜냐면 25일 날 일요일이었잖아. 좋은 회사 다녀요. 그래서 차변에 지금 월급은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회계 담당이라고 한다면 급여라고 해서 지금 얼마가 기록돼야 돼요? 2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대변에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를 예수금이라고 해서, 예수라는 뜻은 미리 수 받아뒀다는 얘기예요. 예수금으로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빼자고요. 2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차이나는 금액들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해주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180만 원을 이렇게 이체를 해줬대요. 그러면 급여 나갈 때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 저렇게 뺀 금액들을 저렇게 별도로 예수금이라고 기록해 놓는 거구나. 그건 알겠죠. 그럼 또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서 4대 보험료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면 또 모를 거라잖아요.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여러분 직원들 월급 나갈 때 50%를 여러분 급여에서 빼놓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분하죠. 그래서 50대 50으로 회사에서 내준다는 거 알고 있죠. 말로만 먼저 해놓을게요. 여러분 급여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빼놨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 명의로 청구한 금액은 2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급여에서는 얼마만 빼요? 예수금으로 10만 원만 빼요. 그리고 돈 보내줄 때는 회사 부담분 그래가지고, 회사 부담분은 계정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여기서는 일단 세금과 공과라고 규정을 배우는 거예요. 회사 부담분은 뭐라고 쓴다? 세금과 공과라고 써요. 자, 국민연금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그다음에 국민 건강보험 있죠. 그다음에 건강보험, 얘도 마찬가지로 50대 50이에요. 그리고 얘 회사 부담분은 뭐라고 쓰냐면, 얘는 복리 후생비로 쓰기로 약속해요. 복리 후생비. 세 번째로는 고용보험이 있고요. 고용보험은 50대 50이긴 한데, 얘는 좀 보험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퇴사했다고 무조건 이거 고용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사유가 있죠. 그거 해당되는 거. 얘도 50대 50인데 사실은 얘가 50%하고 똑같이 50%이긴 하지만, 사업자는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직장 고용 뭐 등등 이유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더 내요. 근데 여기는 회계 처리할 거 복리후생비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산재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다 보험자가 들어가죠. 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산재보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부담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회사 부담분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금하고는 상관이 없더랍니다. 됐죠? 이렇게 4대 보험료하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정도 써야 될까? 어디 있을까? 소득세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자, 소득세는 말이에요. 소득세는 여러분이 이제 월급이라는 소득, 개인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회사에서 이 소득세를 갖다가 미리 원천 징수를 해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상대방한테 그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빼놓는 행위, 그게 바로 원천 징수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다가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 10%예요. 만약에 소득세가 10,000원이라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얼마겠어요? 1,000원. 그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세에 따라 붙는 세금이에요. 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하는 대상이 달라요. 지난번에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신입 하나 뽑아놨더니만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꼴랑 다 그냥 국세청에다 납부해놓고서는 만세 부르고 있더라고. 찾아와 그러려다가 뭐 보냈으면 다음번에 그만큼 적게 보내면 돼요.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개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르게 내보내는 거.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월급 직원들한테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이렇게 다 지금 빼놓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빼놓은 것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죠. 그러면 예수금은 이거부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들한테 국민연금을 직접 개인적으로 청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통으로 그냥 다 청구하겠습니까? 회사로 그냥 통으로 다 그냥 하겠죠. 그러면 회사는 그 국민연금이 됐든 건강보험이 됐든 회사 이름으로 납부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납부할까요? 그건 잘하네. 어떻게 알아?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청구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회사는 그러면 뭐만 하는 거야? 납부를 대신 대행해 주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 예수금이라고 붙은 이 예수금은요 전혀 회사 돈이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직원들 돈. 그러면 그 납부하는 행위만 회사에서 대신해주고 납부도 회사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으로 납부를 대신해주고, 그렇죠?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납부해주고 나중에 연말정산하게 되면 여러분이 냈던 세금하고 실제로 1년 소득을 계산해서 1년 소득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얼마인지 계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월급 받을 때마다 회사는 계속 세금을 띄워놓고 납부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이 확정된 거냐고? 아니에요. 그건 간이 소득세에 의해서 돈을 갖다 매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금을 갖다가 예수금으로 10,000원씩 띄워놓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납부를 했어요. 그럼 세금은 총 얼마를 납부한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뺐으니까 120,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정확히 해야 될 게 얼마인지 계산해 봤더니 50,000원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 내놨어요? 120,000원 내놨죠? 70,000원 환급 받는 거예요.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예수금을 납부하는 것은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소득세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적금 들듯이 띄워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예수금 띄워놨던 이 금액들은 그 다음 달 2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지 돼요. 어디서? 여러분이 만약에 급여 담당자라고 하면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라고요? 4월 달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다음 달이면 5월 달이겠죠. 5월 며칠까지?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를 갖다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4대 보험료 말고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원천세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신고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걸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은 4대 보험료 나온 것들 있죠. 보통 4대 보험료도 이때까지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거하고 소득세 납부하는 거 세 가지만 해볼게요. 여기 우선 여기다 쓸 거는 국민연금 납부할 때 회사 부담분 규정 못 쓰기로 했었죠?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 규정으로 쓴다고 했었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직원들한테 지금 청구된 금액이
얼마라고 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에서 빼놓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9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 개개인한테 청구한 금액은 얼마라고요? 18만 원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9만 원은 어디서 빼놨어요? 예수금에서 지금 9만 원 빼놨죠, 이렇게. 여러분 급여에서. 됐어요? 그럼 예수금 여기 지금 20만 원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뭐로 쓰기로 했어요? 세금과 공과라고 해서 얼마? 이건 회사에서 이렇게 부담했겠죠? 자, 대변에다가는 얘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고 가정하면 보통 예금에서 얼마가 이체됐겠어요? 18만 원 이렇게 이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건강보험 얘도 회사 부담분 계정은 못 쓰기로 했죠?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계정을 정리해 주시고요. 차변에다가 또 예수금에서 돈 빼놓은 거 있겠죠? 예수금 만약에 8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얼마였겠어요? 16만 원이었겠죠? 보통예금에서 회사는 16만 원 이체를 하고 건강보험료 뭐라고 쓰라고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해서 똑같이 8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득세 납부하는 것만 해볼게요. 소득세는 회사 부담분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소득세는 그냥 내 소득에서 내가 내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예수금만 그냥 빼서 납부하면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변에다가 예수금 만약에 소득세가 2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만 원 이렇게 빼주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국세청에다가 돈 2만 원 이체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이제 알아둬야 될 것만 제가 마무리하고서는 여기서 끝낼게요. 지금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급여 나갈 때 이렇게 예수금으로 금액을 갖다가 빼놓고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또는 2월 10일까지 얘네들을 다 납부해야 되고 신고 납부하는 마감일이기도 해요. 물론 그건 실무적인 문제로 10일 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근데 지금 제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얘는 세금이 아닌데 왜 세금과 공과라는 기정으로 쓸까가 좀 궁금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갖다가 국민연금을 반을 납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세금은 아닌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세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어야지 돼요. 반대급부가 없이 돈 내는 게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지금 여러분이 세금 내면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주는 거 있어요? 물건이라도 보내줘요? 그런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얘기할 때 전기세가 맞아요? 수도세가 맞아요? 그런 거 물어봤었죠. 그때 세금이었어요? 요금이었어요? 세금에 대한 개념이 조금 그것도 까먹었죠? 또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소득자들이 직원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다시 그 돈 받죠. 반대급부 있잖아. 그럼 얘는 세금이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준 세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50%는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그 회사를 대신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준 세금의 성격이라서
세금은 아니지만 준 세금의 성격이라고 해서 세금과 공과라는 기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회사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 회사는 가니까 국민연금 납부하는데 그 4대 보험료로서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로 안 쓰고 지금 보험료로 쓰고 있어. 그러면 이거 뜯어 고쳐야지. 내가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회사에서 쓰던 그 계정 있죠? 그대로 그냥 쓰세요. 내가 배웠다고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재무제표는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얘는 중요성의 원칙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렇게 써도 그냥 무방하니까 세금과 공과로 쓰던 보험료로 쓰던 또는 다 복리후생비로 쓰던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그 계정으로 쓰고 있으면 그 기존에 쓰던 계정으로 계속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뭐 별반 똑같은 논리로 지금 회사 부담분은 본유세미로 쓰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약속하는 거고요. 그렇게 쓰라고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세. 이런 또 예수금에서 그냥 납부하면 된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 회계 2급과 회계 1급에서 예수금을 통해서 납부하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다. 아무거나 골라도 시험 문제가 다 돼요. 되셨죠? 그래서 예수금에 대한 거. 그러면 예수금은 회사 돈이다 아니다? 한 푼도 남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실무 상황 얘기해 드릴게요. 회계 담당자들이 이렇게 있는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서 예수금을 이렇게 처리를 할 줄 알아. 근데 정산을 할 줄 몰라. 회계 처리를 못해서. 납부하면 예수금은 단 10원도 남으면 안 돼요. 회사 돈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때마다 그 예수금 직원들로부터 띄워놓은 금액하고 딱 일치시켜서 매달 한 달이 넘어가면 그 정산이 돼서 제로로 다 떨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답니다.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직원들이 그 입사를 하게 되면 보통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청구하잖아요. 1일 날짜로 청구해요. 그러면 1일 날 그 직원이 그 회사에 없었다면 청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 달에 청구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사람 보통 1일 날 입사하는 사람들은 청구돼도 맞겠지만 만약에 1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청구를 그달 안 한단 말이죠. 근데 회사에서는 직원 들어왔으니까 예수금으로 띄워놓겠죠. 즉 내 급여에서 그만큼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달 급여에서 또 빠져.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는 맞아 들어가겠죠. 지금 한 달치를 먼저 내 급여에서 빼갔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계속 빼. 그리고 여러분들은 빼놨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몰라.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예수금이 자꾸 남는 거야. 그리고 납부할 때 예수금을 빼줘야 되는데 예수금 그 직원들한테 빼놨던 거 이거 회계 처리할 줄을 몰라.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예수금만 막 몇백만 원씩 남아있어. 이게 말이 맞을까 틀릴까? 그거 누구 돈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들 주머니 안 들어올 텐데 그리고 퇴사해. 그럼 그 돈 남는 거죠. 직원들한테 돈 그렇게 띄워놨던 거 원래는 다음 달에 건 만약에 띄면 안 되겠죠. 미리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계속 뛴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또 몰라. 그 원칙을 모르니까. 날짜가 며칠 날 기준이다? 1일 기준이에요. 그럼 나중에 1일 이후에 입사를 했는데 급여 나올 때 예수금 빠져있으면은 다음 달에 또 빠져나가면은 얘기 반드시 해야 되겠죠. 여기 청구 나 그때 안 돼서 그 다음 달부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 거 내가 빠졌다 얘기를 해주면 그 담당자가 또 뭐랄까 원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사소하기도 하면서 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실무 내용들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제 입사를 하는데 꼭 일요일날 입사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입사하고 깨지는 않던데요. 빼는 데가 있고 안 빼는 데가 있고 보편적으로 그냥 규모가 크지 않은 담당자들은 이런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회사들은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예수금만 열심히 남아. 예수금 빼고 간단하게 어떻게 했냐면 한번 봐요.
예수금이 급여 나갈 때 이렇게 지금 20만 원 빼놨잖아요. 근데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 해놓고 다 세금과 원가로 18만 원 쓴단 말이죠. 예수금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여기 지금 세금과 원가 얼마 썼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예수금 빼는 걸 모르면 여기 그냥 세금과 원가 18만 원 써놓고 예수금을 안 떤단 말이죠. 그럼 예수금 잔액은 계속 남아 있겠죠. 또 정산도 안 되고 그냥 남아. 또 알바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경우 그 직원들한테 돈 나갈 때 예수금 떼어놨는데 알바들은 오래 있는 성향이 아니죠. 그리고 납부 청구도 안 하는데 예수금은 떼어놨어. 그것도 남겠죠. 예수금이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기동 중에 하나예요. 하나하나 그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인의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예수금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병원에 여기 병원 의원들이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계 담당자가 이런 걸 알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예수금 계정이 항상 많이 남고, 또 한 가지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다 알까?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죠. 자격시험만 딸 줄 알았지 그런 거 처리 안 해서 계정이 남아갖고 넘어오는 것들이, 제가 여기서 지금 그 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것만 되게 많아요. 그럼 처리할 줄 안다 모른다? 거기 다니는 분들도 이거 처리할 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남는 건 없나? 자비익이에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와, 너무한다. 이거 안 되겠다. 횡령이. 근데 뭐 자기 돈 띠끼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썰이 있어. 몰라도 모르는 게 약이야. 이거 처리할 때는 비용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자산으로 비용 처리할 때 자산으로 받으잖아요. 여기 남는 돈은 이거 원래 부채예요. 부채 안 갚아도 되니까 내가 나한테는 이익인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 이거 다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야 원래. 직원들한테 갚아야 될 돈인데, 직원들 돈인데 지금 처리 안 했으니까 다들 모르고 퇴사하고 남았어. 과거에 몇 년부터 지금 남았는지도 몰라. 그 회사 돈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이런 거 이제 남아 있는 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좋냐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자비익 처리하고 만세해 불러라. 예수금을 이렇게 정산 처리하는 방법 아시겠죠? 최소한 이렇게 해서 그때 나갈 때마다 예수금은 이렇게 처리해서 그때 줄여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잔액이 없겠죠. 그리고 분명히 잔액들이 남아요. 항상 잔액이 왜 남는지를 알아야 돼. 그거 메모해 놓으셔야 되고요. 물론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럴 일 없겠죠. 회계 담당자들이 많이 알고 그러는데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대부분 또 기장 많이 맡기잖아요. 기장 대행하는 곳에서 그걸 세세히 일일이 이걸 다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자료 주는 것만 갖고 하는 것 뿐이지. 꼴랑 뭐 10만원, 20만원 받아갖고 그렇게 할 거면 거기서 회계 담당자를 고용을 하든지. 그거 싫으니까 돈 절약하려고 기장 대행 맡기는 거잖아. 그럼 기장 대행 맡기는 데서도 돈 그가 되는 것만큼만 신경 쓰지 그 이상으로 신경 쓰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참고로 그 예수금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쌤, 그럼 산재보험은 계정을 뭐 하고 있어요? 선제보험 보험료예요. 보험료. 그건 회사만 내는 거고, 고지서 오거든요. 나갈 때 그냥 보험료에서 내가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80페이지에 보시면 미지급 비용, 요것도 한번 잠깐 또 복습하고 넘어가야겠죠? 까먹을 시간 됐는데,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보고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일단, 여기다 말로 해야 되나? 밑에다 써야 되나? 오른쪽. 쓸만한 자리가 없다, 그죠?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네. 오케이. 자, 이번에 물어볼 거는 지난번에 우리 했던 우리 손익의 손익의 이연이라는 용어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얘 선불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랬죠? 얘는 쓸 수 있는 계정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 그죠? 자산 계정 또는 선급 비용 자산 계정이고요. 또 하나는 선수
수익. 얘는 선불이니까 두 가지 계정밖에 못 써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 그랬었고, 얘는 후불 개념이라 그랬었죠? 후불 개념일 경우, 여러분이 문제만 읽어보면 이건 판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계정 또는 미시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랬었죠.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계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습을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손익의 이연, 예상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줄기차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를 조만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계정이니까 잘 복습해 놓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80페이지에 미지급 비용 계정은 부채 계정이라는 거. 수익 비용 들어갔다고 수익 비용 계정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자, 근데 하나 참고로 또 설명 좀 해야 될 게 뭐 있냐 했더니, 여기 선급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 계정, 또 미수 수익 계정이라든지 미지급 비용, 얘는 우리가 배웠던 수익과 비용 계정 통칭이죠, 이거. 근데 만약에 선급 비용이 아니라 만약에 선급 보험료, 그럼 못 알아듣겠어요? 선급 보험료. 여기 선급 비용이란 용어 대신에 선급 보험료, 얘가 좀 더 자세한 계정일 뿐이지 말 뜻은 뭐예요? 선급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선수 수익 계정 말고 선수 이자라고 쓰면은 이자 수익 이렇게 쓰면 못 알아듣겠어 이거? 알아듣겠죠? 지금 여기 또 선수 이자 수익 말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선수 임대료 이렇게 쓰면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제가 뭐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비용 수익 계정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 계정을 통칭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좀 더 자세히 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용은 비용일 뿐이고 수익은 수익일 뿐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8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미지급 비용 안 쓰고 미지급 법인세 쓰면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자세한 계정으로 구체적으로 구분 계정으로 써 놓더라도 결국 비용은 비용일 뿐이고 수익은 수익일 뿐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해 드렸고, 그러면 선수 수익까지 다 끝났겠죠? 그 다음에 우선 계정만 잠깐 보고요. 82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수금, 지난번에 가지급금하고 가수금하고 같이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요? 이건 한지 얼마 안 됐었죠. 자, 지금은 이제 뭐만 하나 더 설명해 줄 거냐면은, 제가 81페이지에 8번 유동성 장기부채 설명하려고 그래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을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요것만 설명해 주게 되면 유동부채는 다 끝나게 돼요. 자, 보시죠.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려왔어요. 돈을 은행으로부터 3년 후에 갚기로 하고, 몇 년이요? 3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10만원 빌려왔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10만원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장기 차입금 10만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는데 이 장기성 장기 차입금은 결산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날짜가 온다면 기준이 뭐라고요? 결산일 기준으로, 결산일이라면 며칠 날짜예요? 12월 31일자로 1년 이내 갚아야 될 날짜가 돌아오게 되면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건 내년에 갚아야 돼. 올해 결산할 때 보니까. 그러면 차변에다가 장기 차입금을 없애줘야 돼요. 장기 차입금 얼마?
10만 원은 이렇게 없애주고 얘는 내년에 이제 갚아야 된다면서요. 그죠? 3년에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언젠가 결산할 때 내년에 갚아야 될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장기차 입금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장기차 입금은 이렇게 상계철에서 없애주고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 기정을. 아까 얘기했던 당좌 차월을 12월 31일 날 단기차 입금으로 바꿔줬죠. 개념은 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해서 10만 원 이렇게 계정을 대체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장기차 입금 처음에는 장기차 입금이었었죠. 그럼 장기차 입금은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를 이렇게 빼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기정은요. 지금 얘 유동 앞에 게 제가 주인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장기부채는 비유동이죠. 그럼 얘는 유동이고 얘는 비유동이고 그럼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일까 비유동부채일까? 유동부채라는 거 금방 알겠죠? 이게 세무 2급에서도 시험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세무 1급에서도 나오고. 그럼 구분하는 건 요거처럼 지난번에 계정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앞에 게 주인하는 것만 알면 외우지 않더라도 이 정도쯤이야. 그 다음에 장기차 입금 상계철에서 없애주고 그때 쓰는 계정 이름이 뭐다? 유동성 장기부채다. 이건 세무 2급에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내용 보니까 어려워요? 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도 나와. 왜? 부채 계정에서는 외울 게 이렇게 나올 게 별로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보토예금 하여튼 보토가 뭔지 모르겠는데 증거를 또 남겨놔야지. 어떻게 이를 갖다가 자 됐지. 옛날에 쓰던 방법이야. 그럼 유동성 장기부채가 유동부채인 것도 안 까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81페이지, 82페이지 가수금까지 비유동부채는 이걸 다 끝내고요. 이따가 조금 더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그 필수 예제들 있죠. 여러분이 이해해서 그렇게 분개할 수 있는지 한번 천천히 복습을 해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